학생들 안녕하세요. 공기역학 또는 항공역학 두 번째 주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앤더슨 책의 Fundamentals of Aerodynamics 책의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챕터 1 Aerodynamics Some Introductory Thoughts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내가 강의 계획서에는 챕터 1을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2주차, 3주차 연속적으로 강의를 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일부 내용은 다음번 다른 챕터를 설명할 때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오늘로서 챕터 1을 챕터 1이 필요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는 챕터 2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특정 주가 되어서 내용이 필요할 때 챕터 1에 있는 내용을 다시 따와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1부터 1.10까지 설명을 할 거고 그 중간에 1.7부터 1.8, 1.9까지는 오늘 내용에서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1.11부터 1.12까지는 오늘 하지 않고 다음번에 설명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1.1 Importance of Aerodynamics Historical Examples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앤더슨 책 자체가 되게 뭐랄까 딱딱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실제 항공기에 대한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그런 흥미롭거나 아니면은 뭔가 현대의 모습, 그러니까 현 시대의 모습들을 반영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접해보는 상황인데, 특히나 여기 앞에 부분 1.1 여기 히스토리컬 examples 부분을 보니까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놔서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공격학 수업에서 강의를 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항공모작 개론이나 아니면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은 안 할 거고, 음, 조금 내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라이트 브라더스,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 한 명이 누구라? 오빌과 윌버, 네, 오빌과 윌버라는 두 위대한 공학자가 만든 윈드 터널이라는 장치예요. 윈드 터널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폐쇄된 공간 내에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 넣고 그리고 이 윈드 터널 내에 요 폐쇄된 공간에다가 어떤 뭐 비행기나 아니면 날개나 에어코일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이 에어포일이나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과 항력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얼마만큼 양력과 항력이 만들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인지, 뭐, 인류 최초인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라이트 형제가 만든, 위니트 터널의 레플리카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보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 실제 나사에서 쓰고 있는 윈드 터널의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그래서 항공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을 때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양력과 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항공기 모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초창기에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썼었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에어폴 형상, 그리고 요 에어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날개 형상들을 이렇게
모델 스킬로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실제 만들었던 그 모델들에 대한 그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나카라고 해서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의 약자, 나카에서 만든 4digit 시리즈 에어포일 중에 241 에어포일의 형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수식이 있어요. 낙하가 사실 실제로, 낙하가 많은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낙하 시리즈 에어포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에어풀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게 낙하의 어떤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뭔가 대입하면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낙하가 설립되기도 이전이고 낙하가 에어풀 형상을 이렇게 만들기 이전에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에어풀 형상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공의 역사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무언가를 해보려고, 뭔가 항공공학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모델을, 이런 윈드터널 안에 집어넣고, 실제로 항공기의 양력과 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잠깐 설명을 하면, 라이트 형제 이전에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항공공학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항공공학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동력형 비행기, 그러니까 프로펠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달지 않은 그 동력형 비행기가 아니라 무동력형 비행기, 엔진 같은 게 없고 단순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활강할 수 있는 글라이더 형태의 무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토 릴리엔탈이 라이트 형제보다 더 먼저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그때 그 항공기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에어포를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받은 각을 가지면 양력과 항력이 만들어진다는 걸 실험적으로 그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라이트 형제가 쓰고 있었는데, 똑같은 연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윈드터널을 넣고 실험해봤는데, 윈드터널 만들기 전에 그 오토 릴렌탈이 만든 연구 결과만 가지고 그 항공기를 제작해서 날려봤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그 양력과 항력보다 훨씬 작게 또는 훨씬 그 정확하지 않은 각 비행 정보가 도출이 됐대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에어포일 형상으로 이 정도의 날개 크기면은 대략적으로 뭐 10m 정도는 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날려보니까 뭐 2, 3m밖에 비행하지 못하더라, 활공하지 못하더라, 또는 아예 활공도 못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토릴리엔탈의 어떤 실험 결과들에 신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오토릴리엔탈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을 나름의 그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윈드 터널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딱 봤더니 똑같은 날개 형상에 대해서 오토릴리엔탈의 어떤 실험 결과와 라이트 형제의 실험 결과가 크게 다르더라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1장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2장 Aerodynamics Classification and Practical Objectives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격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유착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유체와 기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고체와 유체, 기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고체의 경우는 그래요. 고체 같은 경우는 shear force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물체의 표면에 이렇게 비비는 힘 있죠. 그러니까 표면에
손을 맞대고 어떤 고체의 표면에 손을 맞대고 손으로 이렇게 앞뒤로 밀었을 때 느껴지는 요 힘을 shear force라고 하는데 이 shear force가 적용이 되었을 때 유한한 유한한 정도로 변형이 되는 것을 솔리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솔리드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손이 밀리지.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젤리 같은 푸딩 같은 그런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밀면 밀리잖아요. 근데 그 밀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힘을 더 주지 않는 이상 딱 일정한 정도로만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변형이 되고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솔리드, 고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퀴드와 가스를 통합해서 플루이드 이체라고 부르는데 플루이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어포스를 줬을 때 유한한 크기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주고 있는 중위는 계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변형이 되는 그 변형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그런 매질, 그런 물질을 플루이드라고 부르고 리퀴드와 가스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 물, 몰레큘러 다이너스, 그러니까 그 입자 단위에서의 개념으로 보면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density, 그러니까 어떠한 똑같은 크기 공간 내에 입자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고 입자 사이의 그 거리가 굉장히 좁고 그 한 공간 안에 입자의 개수가 엄청 많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솔리드라고 보면 되고요. 입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일정한 힘을 주어도 그 둘 입자들 간의 사이에 어떤 그 힘, 인력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밀어도 이렇게 우리가 손을 밀어도 잘 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리퀴드 일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밀도도 상대적으로 그 솔리드에 비해서 작고 그다음에 그 입자 간의 힘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케이스가 되겠고 가스 같은 경우는 그 각 입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공간에 가스가 들어가 있으면 그 공간을 모두 메우는 형태로 가스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뭐 그 공격학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드로다이내믹스, 가스 다이내믹스, 앤 에어로다이내믹스 세 부분 이렇게 그 책에는 그 부분을 지어놨던데 하이드로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유체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이라든지 이런 유체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다이나믹스라고 부르고 이걸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약간 수력? 수력은 아니고 정확하게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체역학이라고 해서 가스 다이나믹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가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고요.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하면은 공기에 대한 흐름인데 사실은 에어로다이나믹스라는 그 말 자체는 공기의 흐름에 대한 연구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앤더슨이 그 집필한 이 책에서는 이 에어로다이내믹스가 하이드로다이내믹스랑 가스 다이내믹스를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저자도 에어로다이내믹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거고 이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드로다이내믹스와 가스 다이내믹스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스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에어로다이내믹스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니까 어, 뭐라 해야지 기초 학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초 학문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초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는 유체 입자가 어떤 힘을 받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학문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하면은 에어로 다이나믹스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공간 내에 있을 때 그 공간을 뭐 에어포일이나 날개가 비행할 때 걔네들이 어떤 힘을 받고 그래서 그 주위에 에어포일과 날개 주위에 어떤 유동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보다 조금 더 어떤 실제 항목, 그러니까 실제 에어폴이나 날개 같이 실제 어떤 물체에 적용하는 단계의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보다 조금 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가깝고 플루이드 메카닉스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에어로다이내믹스를 좀 배우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선수 과목으로 플루이드 메카닉스 꼭 들으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 내용, 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스 내용 안에는 익스터널 그리고 인터널 에어로다이내믹스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요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익스터널 에어로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에어포일이나 날개 같이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 바깥으로 유체가 흘러갈 때를 익스터널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면 덕트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물체 안쪽으로 그 공기가 흘러갈 때를 인터널 에어로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익스터널 에어로 다이나믹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인터널 에어로 다이나믹스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해놓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 챕터 안에 로드맵 for this chapter라고 해서 이 챕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거다라는 걸 제일 처음에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챕터 뭐 0. 뭐 1.1부터 챕터 1. 뭐 14, 15까지 쭉 내용을 기술한 거를 이런 식으로 그 로드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울 것이다라고 먼저 미리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러요러한 순서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다 보고 그 챕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요 로드맵을 보면 우리가 각 챕터에서 그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괜찮은 도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로드맵을 처음에 제시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너희가 다 공부가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걸 다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체 로드맵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 Definition of Basic Aerodynamic Quantities 여기서부터 Central Pressure까지 일단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Dimensional Analysis and Flow Similarity랑 Fluid Statics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을 할 거예요. 특히나 Fluid Statics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격학 에어로다이나믹스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 요거는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생략을 할 예정이고요. 이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앤 플로우 시랖리티 부분은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블 프레셔까지 배우고 바로 넘어가서 types of fluid flows 이 부분을 할 건데 사실 여기 types of fluid flows 이 부분도 플루이드 메카닉스나 아니면 그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사실 먼저 다뤘던 부분이라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The Concept of the Boundary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 챕터 챕터 15와 챕터 17 그러니까 나중에 요 과목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1.4 Some Fundamental Aerodynamic Variables라고 해서 그 어떠한 그 변수들이 공격학적으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이들 알다시피 공기나 뭐 유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압력, pressure, 그리고 온도, temperature, 그다음에 밀도, density, 그리고 속도, 속도, velocity,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엔탈피도 있을 거고, 엔트로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연료체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러한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 프레셔 P라고 표현되는 요 P라고 이렇게 그 정의되는 프레셔 같은 경우는 요거죠. normal force.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표면 유닛 에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 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직적인 힘이에요. 수직적인 힘이고, 이 수직적인 힘이 왜 나오냐고 하면은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유체의 입자들 있죠. 그 유체나 기체 입자들이 이 표면을 일시적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임팩트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리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 단위 면적에서의 힘을 프레셔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는 사실, 그러니까 얘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면적 내에서 유체 입자가 그 면적에 임팩트를 주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을 하기를 특정한 면적, 예를 들면 1m의 제곱 아니면 1cm의 제곱 이런 식으로 특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써가지고 리미트를 써가지고 DA분의 DF,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수직적인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얘가 리미테이션을 걸어서 이 DA, 면적이 0으로 갈 때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면적이 0으로 간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이런 면적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 형태로 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면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의 포인트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 프로퍼티라고 부르게 되고 이 포인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포인트 요 그림 내에서 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프레셔가 있을 거고 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포인트는 서로 다른 프레셔를 가질 수도 있다. 프레셔를 가질 수도 있고 같은 값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포인트 프로퍼티의 개념에서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그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할 때는 이 프레셔라는 건 단위 면적당의 힘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단위 면적이랑 그 면적이라는 그 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포인트 프로퍼티로서 하나의 위치, 하나의 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프레셔. 그래서 포인트 프로퍼티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앞으로 뒤에서 얘기하는 density라든지 temperature라든지 아니면 velocity 모두 사실 포인트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그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mass per unit volume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간 내에 그 유체 입자들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래서 그 유체 입자들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죠. 그래서 as per unit volume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unit volume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단위 공간, 단위 부피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보다는 얘는 똑같이 포인트 프로퍼티라서 요 그 하나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리미테이션을 써가지고 dv, dm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것은 그 질량을 뜻하고요, 매스를 뜻하고요. v는 볼륨을 뜻해서 리미테이션 dv, dm이라고 표현되고 그때 dv는 0으로 갈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부피가 있는 공간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템퍼레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프로퍼티고요. 얘는 그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그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에 비례한, 키네틱 에너지의 평균값에 비례하는 어떤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키네틱 에너지라는 게 이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성에 대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일종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템퍼러처는. 그래서 만약에 템퍼러처가 높다라는 거는, 높다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체 입자가 많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얘네들의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lowest temperature, 그러니까 낮은 온도라는 것은 각자의 그 유체 입자가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속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작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참고로 그 화학 쪽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죠. 뭐 공유결합이 깨지면은 뭐 에너지가 발산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그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내부 에너지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템퍼러처를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템퍼러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고 화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건 그 공격이라는 개념은 약간 물리적인 측면으로 좀 더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템퍼러처를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 얘네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얼마만큼 물리적으로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다르게 위에 이렇게 화살표 짝대기로 표시되어 있고, 얘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많이들 알다시피 아마 학생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겠지만 이 벨로시티라는 거는 속력 스피드와 그다음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 프로퍼티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프레셔나 덴시티나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그 디렉션 없고 그러니까 디렉션 없고 매그니튜드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퍼티, 벡터 프로퍼티가 아니고 스칼라 프로퍼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프로퍼티에 해당하고요. 음, 이 벨로시티를 유체역학적인, 그러니까 공격학적인 관점에서 공격학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화살표 라인, 요거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해서 유체역학에서 플루이드 메카닉스 과목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각각 요 위치에 있는 입자가 가진 그 벨로시티를 벡터로 나타내고 여기 위치에서의 벨로시티 벡터를 쭉 나열했을 때 걔네들의 각각의 벡터에 평행하게 그려진 평행선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을 스트림라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실제로 유체는 이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벨로시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 관점은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설명법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요 유체 입자가요, 하나의 유체 입자가 요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 쭉 요렇게 움직일 때 요 유체 입자가 가지는 벨로시티, 그러니까 그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요 B라는 위치에서의 점을 지나는 시간에 따라서 요 B라는 점을 지나는 유체 입자의 그때그때의 속력과 방향을 고려하는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공기역학을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때는 라그란지안 디스크립션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보다는 라그란지안 디스크립션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게 조금 더 나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이 유체의 입자에 대한 설명법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한쪽만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velocity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변수들이랑 다르게 벡터 형태로 나타나는 아이고, 디렉션까지 고려하고 있는 a다. 근데 얘도 똑같이 포인트 프로퍼티라서 여기 있는 유체의 속도와 여기 있는 유체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쉬어 스트레스라고 해서 그 기술 문자로 타워라고 표현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요 그림에서 1번에 있는 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요 방향으로 V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y만큼 요만큼 떨어져 요쪽 방향을 그 y 디렉션으로 봤을 때 dy만큼 요만큼 떨어져서 그 포인트 2가 있고요. 포인트 2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 V 플러스 DV, 속력이 V 플러스 DV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지금 얘는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얘는 V 플러스 DV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DV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봤을 때 얘 값이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V2, 이제 2.2가 가지는 속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특정한 시간 t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얘보다 더 먼저 이렇게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건데 요 두 개의 포인트 1과 포인트 2는 서로 인력 또는 속력을 이렇게 그 서로 인터랙션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1과 포인트 2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서로 간의 위치, 서로 간의 어떤 거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때 작용하는 힘, 그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요 힘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그 힘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포인트 1이 포인트 2를 끌어당길 때 이 포인트 2는 그 포인트 1이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거잖아요. 그 힘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이 시어 스트레스는 이 나아가는 요 속도 있죠. 요 속도 방향의 수평적인 탄젠셜한 방향으로의 힘만을 고려합니다. 요 수직적인 방향으로의 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인 요 평행한 방향으로의 힘만 고려합니다. 탄젠셜한 방향으로의 힘만 고려하게 되는 항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프로퍼티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DA가 0으로 가는 항목이고요. 아까 그 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DA분의 DF였잖아요. 똑같이 그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똑같이 단위 면적 땅의 힘으로 표현은 되는데 그 힘의 방향이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이었고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방향을 생각하면 되고 그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 이 타워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요 방향으로 dy만큼 떨어지는 요 두 유체 입자가 가지는 속도의 차이, 요만큼 dv의 차이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었고, 거기다 뮤라는 그, 마찰 계수, 뮤라는 점성계수, 뮤라는 점성계수를 앞에 곱해가지고 타워를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이걸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유체에서 역학적인 입장이랑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닛들, 요거는 사실 뭐,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도 다뤘을 거고, 그리고 뭐, 항공운석 개론에서도 다뤘을 거고, 뭐, 정역학에서도 다뤘을 거고, 모든 그 과목에서 첫 장, 그러니까 챕터 1에서 다루는 거죠. SI 유닛이 있고, 브리티시 유닛 또는 잉글리시 엔지니어링 유닛이라고 해서, 그 파운드랑 피트를 쓰는, 파운드, 피트, 랭킹을 쓰는 이런 단위가 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1.5장 에어로다이내믹 포스스 앤 모멘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공기역학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인 힘과 모멘트를 발생하는 그 소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애고요. 하나는 쉬어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표면의 수직한 방향, 노멀한 방향으로의 어떤 성분이랑, 그 다음에 표면의 탄젠셜, 평행한 방향으로의 성분, 이 두 가지의 성분, 그 두 가지의 성분이
어떤 표면, 물체 표면에 쭉 분포가 되어 있을 때, 물체 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힘이랑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P와 그 타워가 있고, 얘는 어떤 특정 표면, 특정한 포인트에서 노멀한 방향과 탄젠셜한 방향을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될 거고요. 얘네 두 개가 요 포인트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 여러 가지 물체의 전반적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작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접목을 했을 때 다 집약을 해서 어떤 일종의 뭐랄까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의 합력도 있죠. 합력과 한 모멘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고려하는 것이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고려하냐면 예를 들면 요 A라는 점에서의 노멀한 프레셔 그리고 탄젠셜한 노멀한 프레셔와 탄젠셜한 쉬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얘네들 요 벡터 있죠. 요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여기서부터 요런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쭉 포인트들이 쭉 지나가면서 요러한 방식으로 그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벡터들이 지금 요거는 A 포인트에 대한 프레셔와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이고 얘는 B점에 대한 프레셔와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인데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요 표면에서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하나의 힘과 하나의 모멘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모멘트 합력과 한 모멘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두 개를 아마 정협할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하나의 점에 대한 합력과 모멘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 에어로다이내믹의 포스와 모멘트를 만드는 소스는 프레셔와 노멀 방향 어떤 점에서 적용하는 노멀 방향으로의 프레셔와 그 다음에 탄젠셜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타우가 있는데 그 프레셔와 슈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든 표면에 있는 모든 점에 작용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작용하는 각각 점에 작용하는 모든 프레셔와 슈어 스트레스를 다 더하면 그러면 합력 리얼턴트 포스와 리얼턴트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요. 요 두 개에 대한 고려가 사실 요 두 개가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비행하게 만드는 요거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에어로다이내믹스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요 프레셔와 슈어 스트레스가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크기로 작용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항공우주학개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리프트라는 것이 뭐고, 드래그라는 것이 무엇인지. 리프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요 합력 있죠. 요 합력, 리저턴트 플러스 R 중에 그 자유류, 그러니까 프리스틴 플로우라고 하는데 자유류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성분이에요. 이 리절턴트 플러스 R이 있는데 요거를 이 자유류 프리스틴 플로우의 수직한 방향으로 성분으로 쪼개고 수평한 방향으로의 성분을 쪼갰을 때 수직한 방향으로의 성분을 우리는 리프트라고 부르고요. 수평한 방향으로의 성분을 우리는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항공우주학 개론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좀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상공문화선에서는 요 인피니티라고 표현하는 얘네들을 프리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림이라고 부르고 프리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 물체 주변에서의 속도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어갈 때 그 방향과 그때의 방향과 그때의 속력을 우리는 프리스트림 플로우라고 부르게 돼요. 실제로는 에어포일이나 날개가 특정한 조건의 공기를 가르면서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공간이 있고
있고, 그 에어폴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공격학적인 측면, 에어로다이내믹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고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에어포일에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에어포일에 우리가 그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에어포일로 불어 들어온다고,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모션을 취하면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다가 우리 물체 자체의 어떤 그 관점을 고정시켜 놓고 바람이 반대로 불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라고 부르고 그때의 속도를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라고 부르고 속도는 그 속력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을 V 인피니티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때의 방향을 에어포일의 에어포일의 12선 코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파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알파를 우리는 바등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항공우주학 개론의 내용이니까 뭐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V 인피니티 이 방향으로 프리스트림 플로가 들어왔을 때 얘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리절턴트 포스의 성분 컴포넌트를 리프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의 성분을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리프트와 드래그 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R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는 리프트와 드래그만 고려하지 않고 노멀 포스와 액츄얼 포스라고 해서 이 시위 있죠. 이 코드 있죠. 코드의 수직한 성분과 수평한 성분도 고려를 합니다. normal force고요. 그리고 axial force고요. 요거 두 개는 마찬가지로 요 R이라는 resultant force의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resultant force가 됩니다. 그냥 딱 정의만 다른 거예요. 그 리프트랑 드래그는 프리스트림의 방향의 수직 수평의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노멀 플러스랑 액시얼 플러스는 코드의 에어포일 코드의 수직 수평한 성분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resultant force의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두 리프트와 드래그의 한 셋과 노멀 액시얼 플러스 그 두 가지의 셋은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앵글 오브 어택 알파를 가지고 변환이 가능하고요. 학생들 언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물리 시간 또는 아니면 동역학 시간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좌표기 변환 있죠.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리프트 드래그 한 셋과 노멀 액션 포스 한 셋을 서로 어떻게 변환시키느냐는 요렇게 행렬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 미안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현해서 요 노멀 플러스와 액셀 플러스를 리프트와 드래그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학생들이 좀 자유로워지면 향후에 에어로다이내믹스를 학생들이 뭐 사회에 나가서 쓸 때 되게 유용해요. 요거는 되게 나도 항상 쓰고 있는 어떤 방법? 항상 쓰고 있는 그 부분이니까 조금 지금 익숙해져 있으면은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에어포일, 요런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걸 3차원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렇게 생긴 에어포일을 요쪽 방향, 요거는 그 좌표계를 X축, Y축으로 가는데, 요쪽 방향을 Z축으로 봤을 때, 이 똑같은 에어포일이 요 방향을 쭉 누적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차원 X축, Y축, Z축으로 해서 이렇게 날개 형성이 될 거잖아요. 요런 에어포일을 요 방향으로 쭉 누적을 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 밑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3차원에 대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3차원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요 항목들을 보면, 요 변수들을 보면, 그, 여기다가 콤마, 이렇게, 아니, 콤마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 했죠? 그, 대시? 대시라고 표현하죠? 네, 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대시들은 뭐냐면은, 단위 스팬, 유닛 스팬, 그 단위, 뭐라 하지? 단위, 지금 스팬이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모르겠는데, 요 유닛 스팬,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 날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까지의 길이, 요 길이에 대한 어떤, 그, 음, 랭스, 그러니까 스펠 랭스가, 그러니까 그 항공운석 개론에서 스펠 랭스라고 많이 설명했을 텐데, 요 날개 요만큼의 길이 있죠, 길이. 길이에 대한 어떤 뭐랄까,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2차원에 대한 그 힘들인데, 음, 뭐랄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면적 있죠, 요 DS라고 부르는 요만큼의 거리에, 요만큼 길이에 작용하는 노멀 펄스와 엑스트라 펄스가 있을 건데, 노멀 펄스와 엑스트라 펄스가 있을 건데, 똑같은 크기의 노멀 펄스와 엑스트라 펄스가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요 면적이 가지는 힘은요. 요 면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요 길이가 받는 힘을 요 방향으로 다 더하면 될 것 같잖아요. 다 더하면 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노멀 폴스와 액션 폴스가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의 힘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걔를 요 방향으로 더하면은 3차원 날개가 가지는 요 면적이 가지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단위 길이당, 단위 스팬당, 단위 유닛, 그러니까 유닛 스팬당의 힘을 여기에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려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기지에 작용하는 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타워가 있을 거예요. P가 있을 거고, 타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냥 슈어 스트레스라고 표현 안 할게요.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려서 그냥 P와 타워가 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위쪽 부분을 upper surface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 아래쪽을 lower surface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upper surface에 작용하는 어퍼 서피스에 작용하는 어떤 P가 있을 거고 타워가 있을 거고요. 로어 서피스에 작용하는 P와 타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 두 가지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 아래 수식에서는 U라는 것과 L이라는 것으로 나눠놨어요. U라는 것은 어퍼 서피스의 어떤 표현이고요. L은 로어 서피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똑같아요. 수식은 얘랑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요 U라는 게 L로 변했다. U라는 것이 L로 변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의 방향성이 어퍼 서피스에서의 프레셔 P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고, 로어 서피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만 조금 달리해서 앞에 그, 그 부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건 어퍼 서피스에 작용하는 노멀 액션 포스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프레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P랑 타워 같은 경우는 2차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 면적당의 힘에서 단위 면적을 곱해가지고 그 힘으로 만들어줬어요. 여기 DSU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요만큼의 길이가 되고요. 요만큼 단위 스팬당의 길이, 요걸 뜻하게 되고, P랑 타워에다가 DSU로 곱해져가지고 힘 성분을 만들어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힘 성분을 만들어줬고, 얘를 그 코드의 그 노멀한 방향과 탐젠션한 방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타라는 것을 고려해줬어요. 세타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코드고요. 요게 에어포일의 코드고요. 이 코드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표면의 요 방향이 표면에 탄젠셜한 요 벡터가 가진 요만큼의 그 차이값을 우리가 세타로 지금 표현을 해놨고요. 요 세타를 이용해서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할 수 있겠죠. 프레셔가 요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가 요렇게 작용했을 때 얘네들의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의 성분을 고려해서 요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퍼 서피스에 작용하는 단위 스팬당의 유닛 스팬당 노멀 플러스와 액츄얼 플러스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어 서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PL과 타우 L을 표현해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DSL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로어 서피스에 작용하는 이만큼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랑 아래를 왜 굳이 나눠놨냐고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프레셔의 방향이, P의 방향이 얘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는 로우 서피스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차이로, 그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퍼 서피스와 로우 서피스를 굳이 나눠놨고요. 토탈 포스라고 하는 거는 윗면과 어퍼 서피스와 로우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힘이 요, 리딩 엣지의 축격 형태인 LE와 트레일링 엣지의 축격 형태인 TE,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 사이에서의 어떤 모든 포인트에서의 합으로 표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에서 리딩 엣지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의 모든 노멀 플러스, 어퍼 서피스에 작용하는 노멀 플러스와 로어 서피스에 작용하는 노멀 플러스를 쭉 인테그레이션해서 다 더하면 그러니까 요 에어포일이 받는 그 노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액츄얼 플러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어퍼 서피스와 로어 서피스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요 에어포일 가지고 있는 토탈 액츄얼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노멀 플러스가 뭐다, 액츄얼 플러스가 뭐다. 그래서 요런 에어풀 형상이 주어졌을 때, 그냥 3차원 생각하지 맙시다. 그 2차원 에어풀이 요렇게 생겼을 때, 그, 요 형상에 대한 그 고려를 해서 이 요때의 탄젠셜한 디렉션을 가지는 그 사이값이 세타고, 이 세타를 이용해서 프레셔와 P와 타우를 이런 식으로 그 노멀 플러스와 액츄얼 플러스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어퍼 서피스와 로어 서피스에서의 방향성, 프레셔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로 나눴던 거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에어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고려해서 토탈 플러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퍼 서피스와 로우 서피스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한다. 인테그레이션은 그 리딩 엣지에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 진행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는 크게 없긴 할 거예요. 물론 뭐 이 책의 예제라든지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인테그랄을 써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계산하는 경우가 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할 거잖아요. 어쨌든 드래그가 발생하고 리프트가 발생하니까 걔네들이 모멘트를 만들 텐데, 이 책에서는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오른쪽 클락와이즈로 돌아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고요. 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을 작용하는 그 모멘트를 마이너스로 잡아놨어요. 참고를 하고요. 아까 어퍼 서피스랑 로어 서피스에 대한 힘들을 나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퍼 서피스에서의 포스가 작용하는 모멘트, 그리고 로어 서피스에서 작용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MUML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탈 모멘트 같은 경우는 어퍼 서피스에 대한 그리고 로어 서피스에 대한 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first고, 여기서 얘기한 거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거리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요 포인트에서 작용하는 힘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요만큼 될 거니까, 요만큼을 고려를 해줘야 될 거고요. 요 포인트에서는 모멘텀이 요만큼일 거고요. 요까지 고려해서, 여기 보면 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X고 여기는 Y야. 여기는 왜 X값이 적혀 있고 여기는 왜 Y값이 적혀 있느냐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사실 모멘텀이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렇게 모멘텀이 표현이 되는데 얘의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X, Y로 쪼개놨어요. 이거는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손으로 써가면서 한번 드라이브를 해봐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앞에서는 first, 여기서 모멘트를 고르를 했고, 둘 다 마찬가지로 upper surface와 lower surface로 나눠놨고요. 어쨌든 토탈 값은 토탈 밸류는 upper surface, lower surface 다 더한 값이 될 거고, 다만 리딩 엣지에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 인테그레이션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3차원 바디, 보통 우리는 날개를 고려하는데, 이 날개에서의 그 에어로다이내믹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공력 계수라고 부르는데, 공력 계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리프트가 있고, 드래그가 있고, 노멀이고, 액시얼이 있고요, 모멘트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애들 있죠. 걔네들에 대한 무차원 계수를 에어로다이내믹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무차원화를 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표현 중에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있어요. Q 인피니티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프리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데ን시티 로우 인피니티와 로우 무한대 그리고 프리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벨로시티 V 무한대 요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곱해 가지고 만든 그 항이고요. 텀이고요. 얘는 언제 들었지?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 베르노 이퀴션 할 때 내가 아마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고 그거랑 똑같은 내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그 공기가요, 어떠한 유체가요, 이렇게 그 V 인피니티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멈췄을 때, 어떤 벽을 만나서 툭 하고 멈췄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다이내믹 프레셔고, 한글로는 동압 정도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요 동압을 기준으로, Q 인피니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큰 리프트, 드래그, 노멀, 액션 포스가 작용할 거고 모멘트가 작용할 건지에 대한 개수가 에어로다이내믹 코에피션트입니다. 보면은 리프트 코에피션트는 위에 그 분자항이 L, 드래그는 D, 노멀 포스는 N, 액션 포스는 A, 그리고 모멘트는 M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본부에는 Q 인피니티, 다이내믹 프레셔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S는 3차원 날개에서의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을 뜻하게 되고 뭐 만약에 그 3천 날개가 아니라 그 저거다 그냥 실린더다 그러면 실린더의 단면 면적 요 단면 면적을 이렇게 그 고려해서 단면 면적을 쓰기도 합니다. 뭐 그게 요런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 그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보통은 날개의 요런 표면 그 날개의 요 면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에다가 길이에 대한 그거를 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도 S 그리고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L은 보통은 뭐 요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코드런스를 보통 곱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다르게 Q 인피니티 S가 아니라 Q 인피니티 S의 L까지 그 곱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원에 대한 방금까지는 내가 3차원 바디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2차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2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CL, CD, CM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에랑 좀 다르게 얘는요. 그 3차원
그 3차원 공력 계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지 D, 라지 N, 라지 L, 라지 D, 라지 N, 라지 A, 라지 M으로 표현이 되는데 2차원 에어포일에서는 스몰 l, 스몰 d, 스몰 m, 스몰 n,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헌에서요, 어떠한 문헌에서 이 CL이라고 표현을 리프트 코에피션트라고 CL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L이라고 스몰 L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값이다. 라지 L이면 3차원 날개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모든 문헌들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보통은 공격학적으로 구술되어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됐고요. 아까 그리고 또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분자에서는요. 여기 그 3차원 공력 계수에서는 분자에 보면 이렇게 대시가 없어요. 대시가 없죠. 그러니까 요 스팬, 유닛 스팬에 대한 값이 아니라 요 전체 스팬까지 다 고려한 토탈 값인데 여기는 그 대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유닛 스팬에 대한 그거를 해서 요 하나의 코드가 느끼는 리프트 드래그 모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똑같이 그 다이내믹 프레셔 터는 있지만 뒤에 S가 아니라 C가 붙었죠. C가. 요 단위 길이, 그 스팬 길이를 뭐 보통 B라고 표현을 하고, 그 날개의 면적 S를 C 곱하기 B, 코드 랭스 곱하기 그 스팬 랭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단위 그 유닛 스팬당의 어떤 항목들이기 때문에 S가 그냥 그 B가 없는 C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모멘트는 거기다 C를 한 번 더 곱해서 C 스퀘어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그 공력 계산들 중에는 프레셔 코에피션트랑 스킨 프렉션 코에피션트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레셔랑 그 쉬어 스트레스 있죠. 그 두 개에 대한 항목이고요. 쉬어 스트레스랑 스킨 프릭션이랑 뭐랄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CP라고 적혀 있는 거랑 CF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프레셔랑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무차원 계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위에 분장이 P 그다음에 분장에 타워가 붙어 있습니다. 분모에는 Q 인피니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다이내믹 프레셔가 적혀 있고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레셔 코에피션트랑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CPCF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었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 P 타우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그 코에피션트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요 CN이 그 노멀 플러스에 대한 코에피션트, CA가 액션 플러스에 대한 코에피션트고요. 그다음 CM이라고 적혀 있는 게 CML이라고 적혀 있는 게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멘트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앞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그냥 무차원화 시켰다고 보면 돼요. 요 Q 인피니티로 나눠가지고 무차원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디라이브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 노멀 포스랑 액츄얼 포스를 여기서 다시 넘어갑시다. 예. 노멀 포스랑 액츄얼 포스를 이용해서 리프트랑 드래그를 만들었잖아요. 계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멀 포스 코에피션트랑 액츄얼 포스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리프트 코에피션트와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수식 있죠? 요 수식. 요 수식의 LDNA 요거를 요렇게 나눴어요. 요걸로 나눴어요. Q 인피니티 S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 3차원에 대한 힘이고, 이건 2차원의 힘에 대한 어떤 값이지만,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노멀과 액션 플러스들을 리프트와 드래그로 바꿀 수 있다. 코피션트들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실제 플러스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 Center of Pressure 부분이고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노멀이랑 액슈얼 플러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리프트와 드래그가 노멀 플러스와 액슈얼 플러스로
펄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코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걔 두 개, 그러니까 그 노멀 펄스와 액츄얼 펄스의 코피션트들을 이용해서, 이거 노멀 코피션트가 아니고 노멀 펄스 코피션트, 액츄얼 펄스 코피션트겠네요. 어쨌든 걔네들을 이용해서 리프트와 미안해요. 이거는 오타네요. 이거는 오타고요. 그 오타고 일단 센터럴 프레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 고려했었던 모멘트는요. 리딩 엣지 요점을 기준으로 그 발생되는 모멘트라고 고려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멘트는 실제 노멀 펄스와 액츄얼 펄스가 만들어내는 모멘트일 거예요. 이 두 개의 힘이 만들어내는 모멘트일 거고요. 모멘트일 거고 지금 그 그림에서는 요점이 같은 동일선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액츄얼 펄스가 만들어내는 모멘트는 제로일 거예요. 그 모멘트함이 제로인 상태라서 액츄얼 펄스가 만들어내는 그 모멘트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리딩 엣지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이 노멀 포스가 가지고 있는 힘 곱하기 그 리딩 엣지에서 노멀 포스가 적용하는 요 힘까지의 요 거리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얘는 단순히 그냥 n 프라임을 밑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앵글오브텍이 뭐 그 알파라고 불렀던 그 앵글오브텍이 굉장히 작은 값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5도, 10도 정도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값이다. 그러면 그 스몰 앵글 그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인 오드를 그 계산기에 넣고 돌려보면요. 거의 뭐 0이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오드를 그 계산기에 돌려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를 할 정도의 되게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작은 앵글 오브 어택에서는 노멀 포스가 거의 리프트랑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알파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한 10도 정도 이하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알파는 거의 1이 될 거고요. 사인 알파는 거의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얘 이 텀 다 당연히 날라갈 거고 CN이 거의 CL이랑 가까워질 거고요. CD는 거의 CA랑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노멀 펄스랑 리프트랑 거의 같은 값이 될 거고 액츄얼 펄스랑 제그가 거의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작은 앵글 오브 어택에서는 그 N 프라임을 L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수식을 쓴 건데 n이 l로 바뀌었고 대신에 이게 equal이 아니라 similar equal이라고 해서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하기 임의적으로 그냥 normal force랑 actual force가 어떤 임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normal force랑 actual force는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두 개는요 normal force랑 actual force는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그 프레셔와 슈어 스트레스의 합이잖아요. 합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합력들이기 때문에 리절턴트 펄스들이기 때문에 위치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플러스만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위치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떤 작용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역학에서 작용점이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작용점에서 노멀 포스랑 액션 포스가 작용하더라도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모멘트를 고려해서 이 물체가 실제로 받는 모멘트가 얼마만큼 될 거냐를 고려할 때는 이 위치, 작용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거죠. 왜냐면 똑같은 노멀 포스랑 액션 포스가 여기에 작용하는 거랑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크기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요만큼의 모멘트 암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멘트 암까지 고려를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모멘트의 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노멀 포스, 액츄얼 포스 이렇게 표현했고 그냥 그 앵글 오브 어택이 굉장히 작다고 해서 얘네들을 리프트와 드래그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리딩 엣지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거리, 우리는 보통 4분의 C라고 해서 코드랭스의 그 4분의 1 거리, 쿼터 코드랭스라고 부르는데 요 위치에서 리프트랑 드래그가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CP라고 해서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리프트랑 드래그로 표현할 리프트랑 드래그가 작용한다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퍼스트의 입장에서는 얘나 사실은 똑같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멘트 입장에서는 얘랑 뭐랄까요? 모멘트 입장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는 지금 이렇게 MLE 여기는 M 4분의 C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모멘트를 없애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고요.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고 리프트만 가지고 뭔가 리프트랑 드래그만 가지고 어떤 포러스 모멘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서 많이 다르죠. 포러스랑 모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포러스 모멘트 시스템을 포러스만 가지고 나타낼 때는 이렇게 CP라고 해서 센터 오브 프레셔에 리프트랑 드래그가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요점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없는 거고 여기서 조금 앞쪽으로 당겨진 쿼터코드의 위치에서는 요만큼의 모멘트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센터 오브 프레셔 XCP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지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이렇게 M 4분의 C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CP 센터 오브 프레셔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진 거리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멘트를 MLE라고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에 대한 수식적인 표현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모멘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CP를 기준으로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 리프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요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트가 생길 거고요. 모멘텀을 가지고 모멘트가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때를 고렸을 때는 요 텀이 될 거예요. 요 텀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게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왜 센터 오브 프레셔라는 게 고려가 되고 그다음에 쿼터 코드 랭스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는 에어로다이내믹 센터라고 부르는 쿼터 코드 랭스가 있는데 이 쿼터 코드가 왜 고려가 되는지는 책을 읽어봐도 되고 아니면 항공우주학기는 사실 다 다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내용들을 상기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플로우의 특성들을 좀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해놨고, 우리가 어느 챕터에서 다루게 될 건지 내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공기역학, 에어로다이내믹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플루이드를 크게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어요. 일단, 뭐랄까, 어쨌든 공기역학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유체 입자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그 유체 입자들 간의 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유체 입자의 거리가 충분히 작아서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도 다뤘었지만 컨티뉴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연속체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얘네들이 워낙 각자의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서 얘네들이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컨티뉴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컨티뉴움 플로우라고 고려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고요. 얘네들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예를 들면은
뭐 성층권이나 아니면은 10권, 그리고 이 대기권, 그러니까 성층권의 10권 또는 그 이상 넘어가서 우주로 가면 그 유체입자들의 거리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항목들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공격해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거는 그냥 컨티뉴 플로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그런 그 로우 덴시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입자들 간의 거리가 멀어서 로우 덴시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안 다룰 거고, 뭐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뭐 슈퍼소닉이나 하이퍼소닉 플로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로우 덴시티 플로우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컨티뉴엄 플로우 내에서는 비스커스 플로우, 인피니트 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비스커스 플로우는 한국어로 우리 그 한글로 표현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점성 유동. 그리고 임시트 플로우는 비점성 유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운항 기론에 대해서도 항공운항 기론이나 프리드 메카닉스에서 다뤘을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비스커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챕터 15장과 17장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스커스 플로우 자체만으로 이 책에서도 많은 챕터들을 할애하고 있고, 비스커스 플로우라고 해서 책 자체가 한 권이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복잡한 그 유동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려가지고 되게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요 부분을 챕터 15와 17 아마 거의 마지막 뭐랄까 공격하기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게 될 건데, 거기서 설명을 할 거고, 그 전에는 대부분의 임피시트 플로우 비점성 유동에 대해서 고려를 해봅니다. 챕터 3부터 챕터 6까지 임피시트 플로우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고, 특히나 그 incompressible flow,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압축성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챕터 7에 넘어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그 표기되어 있는 임피시드 플로우, 비스커스 플로우의 차이, 그리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컴프레서블 플로우의 차이는 책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봐요. 사실은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조금 더 개요적인 측면에서는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컴프레서블 플로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 항목에 카테고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서브소닉 플로우, 트랜스소닉 플로우, 슈퍼소닉 플로우, 하이퍼소닉 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설명했던 거랑 그 접합을 하면 돼요. 마크 넘버를 고려했을 때 뭐 0.3 이하는 그 0.3 이하는 컴프레시블 플로우다. 그리고 0.3 이상은 뭐 서브소닉 플로우인데, 0.3부터 0.8까지는 서브소닉 플로우라고 부르고, 0.8부터 1.2까지는 트랜스소닉 플로우, 그리고 1.2부터 한 5 정도, 마크 넘버 5 정도까지는 슈퍼소닉 플로우라고 부르고, 마크 넘버가 5 이상일 때는 하이퍼소닉 플로우라고 부른다. 뭐, 요런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책에서 우리는 대부분 MBCD, Incompressible Flow를 다루게 될 거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첫 장에서는 되게 개요적인 부분이라서 뭐 이미 배웠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되게 좀 따분한 내용도 있을 거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뭐랄까 뭐랄까 음, 비전문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되게 그 수업 초반이긴 하지만 내가 그 그러니까 과제를 한번 내주려고 해요. 내가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수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확인.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동영상 강의 안에 이러이러한
저걸 한다, 과제를 낸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 어쨌든 다른 챕터에서도 어쨌든 과제들이 나오긴 할 거고, 음, 과제를 뭐랄까 챕터 하나당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챕터 하나당 과제를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씩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제 시점 점수로 넣을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책 페이지 101페이지 보면요. 연습 문제 1.3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 1.5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학생들이 손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그냥 뭐 예를 들면 워드라든지 한글 같은 것들로 쳐가지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로 작성을 한 과제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을 그냥 바로 올려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손으로 푼 거다고 하면은 푼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1.5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있죠. 리프트랑 드래그를 그, 노멀 포스랑 엑시얼 포스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두 개,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1.3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에어포일에 여기는 그냥 씬 플레이트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그냥 평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캠버도 없고 뭐 시퀀스도 없고 그냥 진짜 그냥 그 평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평판에 뭐 컨스턴트한 프레셔가 어퍼 서피스와 로어 서피스에 뭐 C1과 C2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저걸 하면 센터 오브 프레셔를 계산해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요. 1.3에 대한 그림은 내가 다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 클래스다가 한번 업로드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해서 풀면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업까지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일주일간 내가 시간을 주면 충분히 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거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냥 앞에 있는 수식들만 이용해서 쭉 풀면 되는 거라 뭐 길게 봐도 한 뭐 몇 시간이면 충분히 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기한은 내가 일주일로 줬고 명확한 날짜랑 시간은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공지를 해놓을게요. 네, 그때까지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내가 거기서 공지사항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특정 특정 시간 그러니까 이전까지 학생들이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고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챕터 1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일부분은 그냥 불필요해서 그냥 넘어갔고 다른 부분은 지금 말고 다른 챕터를 설명할 때 곁들여서 붙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오늘은 설명 안 했어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사실은 내가 챕터 1을 이렇게 강의대랑 만들면서 챕터 1을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괜찮긴 해요. 이게 일전에 지난 학기에 내가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강의할 때 있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책이 조금 더 재밌다? 조금 더 내가 보기에는 읽기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공격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플루이드 메카닉스 그때 이 책에서의 설명보다는 이 펀더멘탈스 오브 웹사이언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걸 설명하더라도 또 나는 좀 더 와닿더라고요. 나는 좀 더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플리드 메카닉스를 공부할 때 좀 어려웠다, 좀 내용이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부분들을 이 책을 활용해서 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주,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 일주일 정도 뒤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 클래스에 원래 내가 보니까 이 클래스에도 Q&A 저게 있더라고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이 클래스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적인 부수적인 내용들은 쪽지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